유럽을 정복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무적이었고 법전을 만들었으며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 그런데 이 남자는 평생 단 한 가지를 갈망했습니다. 프랑스인들에게 진짜로 인정받는 것. 그것만큼은 끝내 얻지 못했습니다.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769년 프랑스가 이탈리아 제노바 공화국으로부터 코르시카 섬을 사들인 바로 그 이듬해에 태어났습니다. 타이밍이 묘하지요. 그가 태어나기 불과 1년 전까지 코르시카는 프랑스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폴레옹은 이탈리아계 하급 귀족 가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모국어는 프랑스어가 아닌 이탈리아어 방언이었고 어린 시절 내내 그는 프랑스어를 외국어처럼 배워야 했습니다. 9살에 프랑스 본토의 군사학교에 입학했을 때 아이들은 그를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억양이 이상하다고 놀렸고 가난한 귀족 출신이라며 비웃었습니다. 어린 나폴레옹은 친구 하나 없이 고립된 채 책만 읽었습니다. 특히 역사책과 군사 전략서를. 이때 형성된 감정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인정받고야 말겠다는 집요한 욕망. 그리고 동시에 어차피 저들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 이 두 가지가 평생 그를 움직이는 엔진이 됩니다. 흔히들 나폴레옹 콤플렉스라고 하면 키 작은 남자가 보상심리로 공격적이 된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폴레옹의 키는 당시 기록 기준으로 약 168cm에서 170cm 사이였고 당시 프랑스 성인 남성 평균과 거의 같았습니다. 키 작은 황제라는 이미지는 영국의 정치 풍자 만화가들이 만들어낸 프로파간다였습니다. 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몸을 왜소하게 그리는 것이었으니까요. 나폴레옹의 진짜 콤플렉스는 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었습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터집니다. 20살의 나폴레옹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격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습니다. 구체제가 무너지면 귀족 혈통보다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코르시카 출신의 이방인도 프랑스에서 출세할 수 있다는 뜻. 나폴레옹은 혁명에 뛰어들었고 24살에 이미 포병 전술 하나로 툴롱 항구를 탈환하며 준장으로 승진합니다. 전장에서 그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빠른 기동, 결정적 타이밍, 적의 허점을 꿰뚫는 집중 공격. 이탈리아 원정에서, 이집트 원정에서, 오스테르리치에서 그는 연전연승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길수록 그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인정받기 위해 싸웠는데 이기고 나면 또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두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스스로 황제의 관을 자신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교황 비오 7세가 대관식에 참석했지만 막상 관을 씌우는 순간 나폴레옹은 교황의 손을 빼앗고 직접 씁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황제의 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 나 스스로가 내 정통성이다. 이 장면은 장엄해 보이지만 동시에 이렇게 읽힙니다.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이 두렵다. 나폴레옹이 만든 나폴레옹 법전은 그의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법 앞에 평등, 종교의 자유, 재산권 보장, 공정한 재판. 이 원칙들은 오늘날 민주주의 법체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정복자로만 기억하기엔 너무 아까운 지적 성취입니다. 그는 또한 교육제도를 정비하고 중앙은행을 설립하고 근대적 관료제를 도입했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작동하는 방식의 상당 부분이 나폴레옹 시대에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여성은 기계다. 아이를 만드는 기계. 그는 혁명이 선언한 자유와 평등을 여성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만든 법전에 여성의 법적 능력을 남성 보호자에게 종속시키는 조항을 직접 넣었습니다. 그의 계몽주의는 선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폐지되었던 노예제를 카리브해 식민지에 부활시켰습니다. 자유, 평등, 우애를 부르짖은 혁명의 후계자가 노예제를 다시 도입한 것입니다. IT 혁명을 진압하려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가 IT 사람들의 자유가 아닌 자신의 패배로만 기록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가장 치명적인 결정은 러시아 원정입니다. 1812년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진격했습니다. 군사적으로 틀린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목적이었습니다. 이미 유럽 대부분을 장악한 상황에서 왜 러시아를 원했을까요?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대륙 봉쇄령을 완성해야 한다는 전략적 이유도 있었지만 심층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60만 명 중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10만 명이 채 안 됩니다.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지에서 나폴레옹은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나는 혁명의 완성자였다.
자신의 정복 전쟁을 자유와 이성의 확산으로 해석했습니다. 이 서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프랑스와 유럽의 인정을 갈망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821년 그는 섬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프랑스 군대 조세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나폴레옹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면 결핍이 반드시 파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결핍은 법전을 만들고 교육을 설계하고 근대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에너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결핍이 러시아의 서론에서 수십만 명을 얼어 죽게 만들었고 자유의 이름으로 노예제를 부활시켰습니다. 결핍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결핍을 어디에 쏟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 황제가 된 남자. 유럽을 정복했지만 끝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낀 남자.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는 자신의 결핍을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가 위대한지 비극인지는 보는 사람이 판단할 일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버림받은 자의 분노, 히틀러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